선택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할 수 있는 거라서, 여기서도 보면은 뭐 헬멧을 강제로 써야 된다든가 안전벨트를 강제로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정말 꼭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했을 때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다 직접 할 것이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이런 이 사람 쌤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을 펼치면 항상 모욕을 받을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 진짜 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배타적으로 하는지가 참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단 모욕조차도 받아들이겠다. 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다시 또 여기서 그 헬스넷이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캔드렐이라는 이 연구소장이 아무튼 좀 비굴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헬스넷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부정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볼드윈이나 이런 그 기업 감시부 국장이 얼마나 이제 야심차게 이 사람을 이제 부숴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 연애와 이제 그 기업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59페이지에 보면, 아무튼 우리가 보통 이제 너무 사회가 많이 문명화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온갖 세세한 것에 대한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들면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감시하는 사람이 사실 어떤 자유경쟁, 자유민주주의, 또 아니면 시장경제, 이런 것들은 사실 자체적인 정화거든요. 결국 인비저블 핸드, 그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규제하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값을 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인비저블 핸드.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혹시 그 당시로서는 무슨 신의 섭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안 사고, 제품이 후지면 아무도 안 사고, 근데 제품이 좋으면 사람들이 사고, 거기다 제품 좋은 게 가격까지 사면 사람들이 다 사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통제하고 이건 사지 마라, 이건 사라라고 강제하지 않아도 그게 다 되니까, 그게 이제 인비저블 핸드라고 했던 건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조금 바꿔서 이걸 인비저블 허트라서, 결국은 이거를 시장을 조정하는 어떤 신의 섭리 같은 게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싼데 기능도 좋은데 값까지 싸.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법령을 만들고 그거를 준수하는지 마는지 감시자를 만들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게 필요 없이, 이게 모든 게 다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글로 가서 이런 것들을 택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 훨씬 더 견고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런 법을 만들고 감시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결국 권력이 소수의 사람한테만 집중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소수에게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아까처럼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이 감시자로서 분산되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내 물건이 저 사람 물건보다 낫나, 내 물건이 저 사람 물건보다 싼가, 그거를 스스로 계속 리체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나왔을 당시, 그리고 그로부터 조금 더 지나서 프랑스 혁명이 됐을 때,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런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있다, 저런 우매한 어떤 평민들을 넘어 나의 똑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어떤 자코뱅탕 같은 거고, 그 자코뱅탕이 결국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지만, 거기는 정말 결과는 참담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일 유명한 사건이 부자들이 우리의 우유와 빵을 훔쳐가고 있다라고 해서 민중들을 봉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유를 무조건 얼마 이상을 받지 마라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유를 생산하던 사람들이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원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유를 안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만들면 손해니까. 그래서 우유가 출시가 안 되니까 우유 가격이 10배로 뛴 거예요. 거꾸로. 그냥 뒀을 때는 우유가 있었는데, 평민들이 보기에 좀 비싸다고는 느꼈지만, 우유가 있었는데, 우유가 아예 세상에서 없어지고 나니까 그 남아있는 우유는 본래 가격의 10배로 뛴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10배가 넘어도 아예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이제
아기들을 굶겨야 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땐 정말 진심으로 분기가 일어난 거죠. 이제 정말 너 죽고 나 죽고가 이제 정말로 전에는 선동된 시민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자기 생존을 걸고 스스로 나선 시민들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자코뱅당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막 비싸지다 보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너무 비싸져서 이런 바가지 요금 막 이렇게 하고 나쁜 놈들 하지만 그게 비싸지면 너도 나도 우유를 팔면 돈이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우유를 또 내다 팔고 그럼 당연히 또 우유값이 내려가고 거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나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자코뱅당이 우유는 얼마 이상은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처참했던 실패 중에 하나가 그 자코뱅당의 그 우유 사건인 거라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거는 이렇게 가만히 두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또 나오는 재밌는 비유가 교사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매한 일을 하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적다. 로라가 이제 막 그거 하니까 여기서 이제 쌤이 하는 말도 교사의 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돈보다 비화폐적인 거를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고매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고매한 일은 내가 나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나도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고 또 교사의 어떤 월급이라고 하는 것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교사의 월급이 300달러도 안 됐는데 지금은 26,000달러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하지만 또 무조건 올랐다고 할 수는 없는 거는 또 주변 물가도 같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진 거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이렇게 억울한가 억울하면은 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아무튼 이 쌤 선생님은 그 애들한테 그 달러를 그 교실에서 뿌린 사건으로 인해서 해임 통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임을 받아들일 것인가 소명할 것인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멕시코 공장으로 이제 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 헬스넷이 이제 멕시코 공장으로 가서 거기서 멕시코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건 착취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도 이 쌤이 하는 게 어찌 보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실 1970년대에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거 그리고 지금의 베트남에서 또 베트남 봉제 공장에서 또 어떤 그 공장에서 하루에 뭐 최소한 16시간 이상이라고 주 7일을 일하면서 했던 것이 과연 착취고 과연 불행한가. 만약 그게 없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봉제 공장이 없었을 때는 가서 일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봉제 공장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처음 생겨서 일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16시간을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16시간을 일하게 됐다고 해서 지금 슬퍼하고 착취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 거죠. 베트남은 이 금세기 100년 사이에 가장 지금 막 정말 막 다이나믹이 느껴지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그 의욕과 이 잘 살 수 있다는 의욕이 막 사람들 길거리 표정에서도 느껴지처럼 그 내가 일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다가 전부 다 길에 널브러져서 누워만 있다가 일할 곳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뭐 어디 공사장이라도 하나 가면 공사 인부는 한 2명 필요한데 일할 인부는 한 300명 오고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있었던 거잖아요. 60년대만 해도 매일 아침 일 알선하는 데 가면 한 일할 사람은 300명 왔는데 2명 뽑혀서 가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16시간 동안 일할 곳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의욕을 엄청나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뭐 이 미국에서 했으면은 이거보다 3배는 임금을 줬어야 되는데 뭐 3분의 1, 4분의 1의 임금을 주면서 멕시코 사람들을 착취한다. 거기 그 공장 시설도 미국처럼 무슨 뭐 방음이나 뭐 무슨 어떤 모든 환경도 뭐 미국 공장보다 열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이 멕시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냐 생각하게 하는데 그럼 거기에 공장이 없으면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그 햇빛을 보면서 그냥 물만 먹으면서 그냥 하세월을 하면서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버려졌던 그런 삶이 어떤 이렇게 오랜 일을 하면서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고 우리 팩트플리스에서 봤던 것처럼 그게 하루 1달러 이내를 벌던 사람 뭐 4달러 이상 8달러 이상처럼 내가 이걸 하면서 나 이제 이거 몇 달 먹으면 테레비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라 이거를 미국의 어떤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착취한다고 생각하면 꼭 그런 거는 맞지는 않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기업 강시국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똑같이 미국과 똑같은 잣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멕시코에 가서 엄청난 착취를 하면서 그 차액을 더욱 착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 닿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뭐 노조나 이런 것도, 여기서도 보면 50년대까지만 해도 노조의 이제 가입된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이제 그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은 매년 줄어들고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전체 그거에 뭐 한 10% 미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의미가 없고, 노조를 하는 게 더 좋다면 당연히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처럼 만약 법으로 규제해서 그 당시 공장이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한 명도 해고할 수 없고 계속 그 공장이 그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다면 지금 미국은 얼마나 못 살고 있겠는가. 50년대 미국은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가장 잘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 2000년대 미국과 비교했을 때 1950년대 미국은 훨씬 못 살았죠. 근데 만약 1950년대 어떤 산업 시스템을 그대로 노조가 고집해서 그 공장을 절대로 폐쇄하지 못하고 이 노동자를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산업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만약 계속 법으로 규제를 했었다면 지금 2000년대에 미국은 똑같이 1950년대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을 테니까 얼마나 지금 못 살고 있었겠는가. 그거를 자유롭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해체되고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고, 그래서 더 부가가치가 많은 산업들이 점점 발달하면서 지금의 2000년대에 이 더 훨씬 더 부강한 미국이 된 거니까 그런 거를 고집하는 것만은 꼭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